이 범죄의 이야기는 사람의 실종이나 경찰서로의 전화로 시작되지 않고 조용한 실험실 보고서로 시작된다. 아이슬란드 국립연구소의 결론에는 하나의 건조한 과학적 문구가 있었다. 인간 미오글로빈과 알부민의 존재가 발견됨. 간단히 말해서 인간 단백질이었다. 이 결론을 충격적으로 만든 것은 전문가들이 샘플을 어디서 채취했는가였다. 그들은 이스피오르드루시의 평범한 아파트 부엌에서 경찰이 압수한 큰 냄비 바닥에서 그것을 긁어냈다. 이 순간부터 공포에는 구체적인 주소가 생겼다. 하지만 냄비는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었다. 같은 부엌을 수색하는 동안 범죄 수사관들의 주의를 끈 것은 평범한 가정용 냉동고였다. 특수 시약인 루미놀이 내벽에서 씻어낸 혈흔을 비춰주었다. 이후 DNA 분석으로 최악의 우려가 확인되었다. 혈액은 그 당시 실종자로 등록된 27살의식에게 속한 것이었다. 수사관들에게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모든 발견물들은 시신 훼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아파트는 29살의 엘린 소유였는데 그녀는 지역 수상아공공장 직원이었다. 경찰이 그녀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냉동고에서 흔적이 발견된 죽은 시간은 단순히 그녀의 지인이 아니었다. 모든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엘린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렇게 수사 앞에는 새롭고 훨씬 더 복잡한 과제가 놓였다. 그들은 누가 그것을 했는가가 아니라 눈으로 뒤덮인 도시에서 두 절친한 친구의 다툼이 어떻게 그런 결말로 이어질 수 있었는가를 이해해야 했다. 이 비극으로 이끈 것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일상생활이 파괴되기 전 이 두 여성이 누구였는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시가부터 시작해보자. 27살의 그녀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스피오르듀르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는 수상아공 공장에서 일했다. 컨베이어 라인에서 하는 단조롭고 힘든 일로 그녀는 이것을 임시적인 단계로 여겼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레이캬비크에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시간은 이미 수도의 사촌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작은 아파트 보증금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으며 정은을 위한 서류 수집에 적극적이었다. 지인들은 그녀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목표지향적이고 집중적인 소녀로 묘사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안정적인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가장 친한 친구인 29살의 엘린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안정의 정반대였다. 그녀의 모든 삶은 혼자 키우고 있는 7살 아들 미켈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작은 도시에서 그녀의 재정적 어려움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가게를 꾸려나가려는 끊임없는 시도, 연체된 고지서와 부채들이 엄청난 압박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 직전에 이 압박은 절정에 달했다. 엘리는 사회복지부로부터 공식 편지를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공식 절차의 첫 단계였다. 편지에는 아동 거주 조건 점검에 대한 사건 게시와 곧 있을 검사관 방문에 대해 언급되어 있었다. 엘린에게 이것은 자신이 국가의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보 신호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친구의 이야기가 충돌한다. 수사 과정에서 공장의 공동 동료 중 한 명이 핵심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시가의 실종 며칠 전 시가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결연해 보였으며 대화에서 공식 기관을 위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로 사회복지부가 익명의 고발 후 점검을 시작했으며 사건을 계속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부모의 의무 방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의 증언이 부족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가는 그 증인이 되려고 했다. 엘린에게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에게서 아들을 빼앗는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는 공식 증언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쪽 저울에는 엘린이 아들을 잃을 위협이, 다른 쪽에는 시가에 증언하려는 결심이 놓였다.
은밀히 고조되던 이 갈등은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저녁의 사건 연대기가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2016년 2월 8일 18시 40분, 시간은 수산 공장에서의 근무를 마쳤다. 이 시간에 다가오는 폭풍은 이미 그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바람이 강해지고 굵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대신 그녀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녀의 휴대전화 통신사 청구 데이터는 99시 10분에 그녀의 전화가 하프나르스트라이티 거리를 담당하는 기지국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지국은 작은 지역을 담당했고 이 지역의 중심에는 엘린이 살던 집이 있었다. 이것이 시가의 전화가 신호를 보낸 마지막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존재가 기록된 마지막 장소였다. 이 직후부터 사건에는 정보 공백이 시작된다. 19시 10분 후 시가의 전화는 네트워크에서 사라졌다.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수도 있다. 꺼졌을 수도 있다. 또는 파괴되었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그것은 침묵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저녁 작은 도시의 고립은 몇 배나 강화되었다. 공공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대략 21시 30분경 송전선 단락으로 인해 이 전체 지역이 어둠에 잠겼다. 23시 45분까지 전력이 없었다. 가로등도 창문의 불빛도 없어서 일어나는 일을 비출 수 없었다. 따라서 사건에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었다. 하프나르스트라이티의 집에서 빛도 작동하는 휴대전화도 없었던 거의 2시간 반의 시간 간격. 이것은 무엇이든 숨기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2월 12일까지 폭풍은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했다. 제설 장비가 도로를 치웠고 이스피오르듀르는 다시 나머지 세계와 연결되었다. 삶은 평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었고 바로 이 돌아오는 정상성을 배경으로 시가의 부재가 명백해졌다. 먼저 직장에서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성실한 직원으로 예고 없이 근무를 빠진 적이 없었다. 그 다음 레이캬비크의 가족이 경보를 울렸다. 처음에는 폭풍 후 통신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시가로부터 소식이 없자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순간부터 실종자 사건이 공식적으로 게시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수사는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찰의 첫 번째이자 가장 논리적인 단계는 시가의 마지막 문서상 위치인 하프나르스트라이티 거리의 주거용 건물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경찰관들은 체계적으로 각 세대별 조사를 시작했고 2월 8일 저녁에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들었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거의 즉시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도시가 폭풍에서 막 회복되고 있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같은 대답을 했다. 귀청을 찢는 바람소리와 창문에 부딪히는 눈소리 때문에 그들의 아파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단서를 찾을 희망이 거의 사라져갈 때 1층의 한 거주자인 노인 남성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증언을 했다. 조서에서 그의 말은 극도로 정확하게 기록되었다. 그는 그 밤 지역의 전력이 차단되었을 때 현관에서 나는 이상한 소음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발걸음이나 목소리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둔하고 긁는 듯한 소리로 마치 누군가가 매우 무거운 것을 바닥에서 천천히 굴리거나 끌고 가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그 당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웃 중 누군가가 가구를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한 2가지 구체적인 설명이 즉시 수사의 주의를 끌었다. 첫째, 시간. 이것은 정확히 집이 완전히 정전되었던 시간에 일어났다. 둘째, 소리의 특성. 그것은 간헐적이었는데 마치 무거운 물건을 문틀을 통해 어렵게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이 증언은 그 밤의 정보 공백을 뚫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증거가 되었다. 바로 이 증언이 수사관들로 하여금 다른, 겉보기에는 사소한 발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했다. 며칠 전 순찰대가 상업항에서 버려진 두꺼운 나일론 밧줄 뭉치를 발견했는데
수상 공장에서 상자를 묶는데 수백 개씩 사용되는 표준적인 것이었다. 그 자체로는 이 밧줄이 증거가 아니었다. 그리고 현관에서의 소음 자체도 단지 이상함일 뿐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 두 사실을 나란히 놓았을 때 흩어진 세부 사항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가설이 즉시 생겼다. 이웃이들은 무거운 물건 이 사람을 담기에 충분히 큰 표준 어업용 상자라면, 그리고 그것의 운반을 위해 공장에 바로 그 밧줄을 사용했다면, 이 버전은 장소, 시간, 그리고 시체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연결했다. 가설은 즉시 주요 작업 버전이 되었다. 이 순간부터 엘린의 아파트는 단순히 시가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추정되는 범행 현장이 되었다. 하지만 어떤 수사에서든 한 가지 버전에 집중하기 전에 다른 모든 버전들을 검토하고 배제할 필요가 있다. 표준 절차는 경찰이 시가에 가까운 교우 관계, 그녀의 최근 연락처와 가능한 모든 갈등을 연구하도록 요구했다. 바로 이 일상적인 점검 과정에서 사건 자료에 새로운 이름이 나타난다. 에이나르, 시가의 전 남자친구. 처음에는 이것이 단지 형식이었지만 곧 수사관들은 그들 손에 완전히 다른 버전의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이나르는 지역 트롤선의 어부였고 지인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가와의 이별은 순탄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녀의 실종 며칠 전에 그들은 도시 유일앱에서 공개적으로 다퉜다. 목격자들은 그것이 돈 문제였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수사에는 대안적 용의자가 나타났다. 명백한 동기와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 에이나르에 대한 의혹은 수사관들이 시가의 은행 계좌에 접근했을 때 더욱 심각해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주의 거래 내역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돈 때문에 다툰 버전에 완벽히 맞는 거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실종 단지 이틀 전에 이루어진 에이나르 계좌로의 송금이었다. 금액은 정수가 아니었고 송금 목적에는 단지 한 가지 표시만 있었다. 개인적. 경찰에게 이것은 중요한 증거로 보였다. 이것은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의 빚 상환일 수 있었다. 이것은 침묵에 대한 대가일 수 있었다. 어떤 경우든 이 송금은 그들 사이에 비극 직전에 어떤 긴장된 재정적 정산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동안 수사의 초점이 이동했다. 에이나르 버전이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문서상 확인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좋은 수사관은 항상 사실을 2번 확인한다. 그리고 경찰이 에이나르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체계적인 버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첫 번째로 에이나르가 일하는 트롤선의 선주에게 문의했다. 현대 어선들은 위성 추적기가 장착되어 있고 상세한 항해 일지를 유지한다. 데이터는 반박할 수 없었다. 시가가 실종된 2월 8일 저녁과 이후 이틀 동안 에이나르의 트롤선은 해안에서 70km 떨어진 곳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알리바이는 100%였다. 송금에 대한 증언을 위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차분히 영수증을 제시했다. 그는 시객에 중고 선회기를 팔았고 그녀가 단순히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이었다. 영수증의 금액은 송금액과 크로나 단위까지 일치했다. 에이나르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이 급격한 전환은 단 하나만을 의미했다. 유일한 대안적 선이 거짓이었고 이제 수사의 모든 주인은 2배의 힘으로 유일하게 남은 장소 하프나르 스트라이티의 엘린 아파트로 돌아갔다. 유일한 대안적 선이 막다른 길로 이끈 후 모든 수사의 실마리는 다시 엘린의 아파트로 모였다. 이제 경찰은 그 저녁 사건에 대한 그녀의 공식적인 버전을 얻어야 했다. 엘린은 첫 번째 공식 조사에 소환되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행동했고 친구의 운명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수사에 완전히 협조했다. 2월 8일 밤에서 9일 새벽까지의 연대기를 복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는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했다. 조서 발췌문에서 그녀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2월 8일 밤에서 9일까지 밤새 나는 아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말에 절대적 신빙성을 부여해야 할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우리는 폭풍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 너무 위험했다. 이것은 거의 반박할 수 없는 간단하고 논리적인 알리바이였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완전히 그럴듯했다. 폭풍을 기다리며 잠긴 집에서 지내는 어머니와 아이. 하지만 엘린이 자신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병행하여 일상적이지만 극도로 중요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시가의 금융 활동 분석,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들은 엘린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파괴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월 9일 0시 20분에 시가의 직불 카드가 사용되었다. 구매는 그 밤 유일하게 문을 연 24시간 상점 보누스에서 이루어졌다. 경찰은 즉시 감시 카메라 녹화를 요청했다. 비디오 화질은 높지 않았지만 깊이 쓴 후드를 입은 인물이 계산대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선명히 보였다. 이 인물은 밤 방문치고는 이상한 조합의 물건들을 샀다. 촛불 몇 상자, 빵과 곡식 한 포장. 범죄 수사관들이 생체인식 비교를 실시했을 때 그들은 결론에 도달했다. 녹화에서 보이는 사람의 키와 전반적인 체형이 높은 확률로 엘린의 신체 데이터와 일치했다. 이 순간 수사 손에는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개의 사실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엘린의 공식 증언이 있었는데 그녀는 밤새 집에서 아들과 함께 나가지 않고 보냈다고 맹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카메라 녹화와 은행 거래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지역에 전력이 복구된 직후 밤중에 실종된 친구의 카드를 사용하여 그녀와 매우 닮은 사람을 기록했다. 이 모순은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었다. 그것을 실수나 우연으로 돌릴 수 없었다. 그녀의 말에 대한 첫 번째 진지한 점검이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순간부터 사건에서 엘린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주요 용의자였다. 이제 엘린이 주요 용의자가 되었을 때 수사의 과제는 시가 실종 밤에 그녀의 행동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 되었다. 경찰관들은 그녀가 집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들은 그녀가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 분 단위로 복원해야 했다. 터널로 도시들이 연결된 복잡한 지형의 지역에서는 도로 카메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수사관들은 이스피오르듀르에서의 유일한 출구를 통제하는 카메라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 카메라는 인근 어촌 흐니프스달위르로 이어지는 자동차 터널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다. 위치는 사건에 극도로 중요했다. 바로 거기서 흐니프스달위르 부두에서 며칠 전 순찰대가 수산 공장의 바로 그 나일론 밧줄 뭉치를 발견했다. 이전에는 단순한 발견물이었지만 이제는 핵심 장소였다. 2월 8일 밤에서 9일 새벽까지의 녹화 검토는 엘린의 버전에 또 다른 타격을 준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0시 10분이라는 시각 표시가 있는 첫 번째 녹화에서 카메라는 엘린 소유의 작은 SUV 스즈키 짐니를 선명하게 기록했다. 번호판이 완벽하게 읽혔다. 차는 흐니프스달위르로 이어지는 터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이미 그녀의 알리바이와 완전히 모순되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다음에 본 것은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녹화를 앞으로 감으면서 그들은 두 번째 통과를 발견했다. 25분에 같은 자동차가 다시 카메라에 기록되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작은 마을로의 두 번의 여행, 밤중에 가장 강력한 폭풍 한가운데 흐니프스달위르에서는 이 시간에 아무것도 운영되지 않았다. 이 이동들은 어떤 논리적인 일상적 설명도 가지지 않았다. 이제 수사관들에게 그림은 극도로 명확해졌다. 시가의 카드로 상점에 간 것으로 이미 반박된 엘린의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이제 도로 카메라에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로 두 번째로 반박되었고 이것은 그녀를 이전에 증거가 발견된 핵심 위치와 연결시켰다. 거짓말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체계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무너졌다. 경찰은 명백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 밤 엘린의 모든 문서상 행동들, 촛불을 사러 상점에 간 것, 외딴 부두로의 두 번의 여행,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단일 과정의 일부였고 이 과정은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질 수 있었다. 중대한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는 것. 이제 수사에 엘린의 이동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을 때 그들은 그녀의 거짓말이 단순한 공황 반응이 아니라 신중히 고안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그녀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경찰은 보너스 상점에서 후드를 쓴 인물을 본 증인들에게 돌아갔다. 재조사에서 계산원은 잠깐 생각한 후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그는 인물이 떠나려고 돌아설 때 후드 아래에서 잠시 재킷의 칼라와 어깨가 보였는데 그것들이 밝은 빨간색이었다고 기억했다. 작은 도시에서 이것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었다. 공장 동료들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확인했다. 시간은 거의 겨울 내내 입고 다니던 특징적인 빨간 파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재킷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이제 경찰에게는 단순한 버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 수집된 모든 증거들, 거짓 알리바이, 은행카드 사용, 그리고 야간 여행들을 바탕으로 그들은 한 가지 구체적인 물건을 찾기 위해 엘린의 아파트 수색 영장을 얻었다. 시가의 빨간 파카, 수색이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아파트의 모든 구석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고 그들의 수색은 성공으로 끝났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옷들 더미 아래에서 그들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바로 그 빨간 파카였다. 증거를 엘린에게 제시했을 때 그녀는 놀라움이나 공황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된 답변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조서에서 그녀의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시가가 몇 주 전에 내 집에 두고 갔어요. 우리가 함께 방문을 갔다가 잊고 간 거예요. 버전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가장 친한 친구들은 종종 물건을 교환하며 이것에는 이상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말은 한 가지이고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경찰은 파카를 밀봉된 봉지에 포장하고 즉시 완전한 법의학적 검사를 위해 보냈다. 이제 엘린이 이번에도 거짓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과학이 주어야 했다. 그리고 과학은 엘린의 버전에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답을 주었다. 검사는 단계적으로 결과를 내었고 각각의 새로운 사실은 망치질과 같았다. 첫 번째 결과, 자외선으로 칼라를 검사했을 때 몇 가닥의 인간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 두 번째 결과, DNA 분석 결과, 머리카락이 100% 엘린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녀가 친구의 재킷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언제였는지는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 세 번째, 최종 검사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범죄 수사관들은 파카 밑단에서 기술용 소금의 미세 입자를 발견했다. 화학 분석 결과 이 소금의 성분이 이스피오르듀르 공공서비스가 바로 그 주에 현관 계단 처리를 위해 사용한 결빙 방지제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과학은 엘린이 단순히 시가의 파카를 입었던 것이 아니라 범죄 밤에 그것을 입고 거리에 나갔다는 것을 확인했다. 엘린이 범죄 밤에 실종된 친구의 파카를 입었다는 과학적 확인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를 단순히 용의자가 거짓 알리바이를 구축한 장소가 아니라 완전한 범죄 현장으로 볼 모든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파카가 발견된 같은 수색에서 수사관들은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다른 물건들도 압수했다. 공식 조서에서 그것들은 건조하고 일상적으로 나열되었다. 가정용 냉동고, 흰색, 120리터, 대형 스틸 냄비, 수상 아공용 표준 파란색 플라스틱 상자 2개. 이것들은 이스피오르듀르의 어느 집에서나 찾을 수 있는 평범한 가정용품들이었다. 범죄 수사관들 앞에는 차갑고 명확한 과제가 놓였다. 인간 생물학적 물질의 미세한 흔적을 찾기 위해 이 물건들의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 모든 압수된 물건들은 철저히 봉인되어 작은 도시에서 수도로 레이캬비크의 국립연구소로 보내졌다. 연구소의 무균 조건에서 이 평범한 물건들은 그들의 끔찍한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냉동고였다. 전문가들은 그 내벽을 루미놀, 헤모글로빈 흔적과 접촉할 때 빛나는 화학 물질로 처리했다. 어두운 방에서 완전히 깨끗해 보이던 벽들이 으스스한 푸르스름한 빛으로 번쩍였다. 화학 반응은 여기에 누군가가 철저히 씻으려 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혈흔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장소들에서 채취한 샘플들을 즉시 유전자 분석에 보냈다. 결과는 명백했다. DNA 프로필이 시가의 DNA 프로필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제 엘린 집의 냉동고는 공식적으로 실종된 소녀와 연결되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전문가들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엘린의 부엌 레인지에서 압수된 바로 그 대형 스틸 냄비 조사로 넘어갔다. 그 바닥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물질의 현미경적 긁힘들을 채취했다. 그 성분을 식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현대 범죄 수사학의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인 질량 분석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샘플에서 정확한 단백질 화합물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분석의 결과는 연구소 결론서 제2권에 기재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제출된 샘플에서 인간 미오글로빈과 알부민의 존재가 발견되었다. 간단한 말로 엘린이 음식을 요리하던 냄비 바닥에서 인간 단백질이 발견되었다. 국립연구소에서 이루어진 발견들은 반박할 수 없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엘린의 아파트에서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냉혹하고 소름 끼치는 행동들의 전체 시리즈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수사 앞에는 새로운, 순전히 실용적인 질문이 서 있었다. 엘린이 혼자 행동하여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고, 증거를 없애고, 도시의 여러 부분에서 흔적을 지우는 것, 이 모든 것은 물리적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다. 논리는 그녀에게 조력자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녀의 연락처를 연구하고 그녀가 그 밤에 갔던 항구 직원을 점검하면서 경찰은 한 이름을 발견했다. 그 교대에 근무하던 경비원 차르탄. 추가 점검에서 그는 한 달 전 공장 주차 문제로 엘린과 사소하지만 문서화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부두의 모든 공용시설과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산업용 쓰레기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 그는 공범 역할의 이상적인 후보였다. 수사관들은 즉시 차르탄을 조사로 소환했다. 그는 엘린과의 사소한 갈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단호히 진술했다. 2월 8일 밤에서 9일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자신의 근무 시간 거의 전부를 응급 상황 해결에 보냈다고 답했다. 폭풍 바람이 적화 램프 중 하나를 손상시켰고 그는 그것의 수리에 종사했다. 경찰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항구 관리사무소에 공식 문의를 했다. 근무 일지와 출동 기록 연구는 그의 말을 완전히 확인해 주었다. 일지에 명확한 기록이 있었다. 3번 비상 램프에 대한 출동, 기록 시간, 스무리시 40분. 현장에서의 작업이 늦은 밤까지 바로 엘린이 자신의 여행을 하던 시간까지 계속되었다는 표시에 따르면 차르탄의 알리바이는 설득력 있어 보였다. 하지만 이 버전을 최종적으로 닫기 위해 수사는 마지막 단계로 갔다. 그 밤 교대에서 그가 착용했던 차르탄의 작업용 장갑을 압수했다. 만약 그가 상자나 시체를 옮기는 것을 도왔다면 거기에 현미경적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었다. 장갑들은 레이캬비크의 같은 연구소로 보내졌다. 검사 결과는 평범하고 최종적이었다. 장갑에서 실제로 유기물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물고기 비늘과 윤활유 잔여물이었다. 인간의 혈액이나 다른 생물학적 물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르탄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사건에서 제외되었다. 수사의 이 최종 단계는 마지막 부차적 선을 잘라냈다. 더 이상 만약에는 없었다. 전 남자친구도 신비한 공범자도 없었다. 모든 길은 하프나르스트라이티의 아파트로 다시 이어졌고 이제 한 가지가 분명했다.
거기서 일어난 모든 것을 엘린이 혼자 했다. 엘린이 혼자 행동했다는 깨달음은 범죄의 전체적인 그림에 공포를 더했을 뿐이다. 이제 모든 부차적 선이 차단되었을 때 수사는 최종 단계로 넘어갔다. 법정을 위한 절대적으로 밀폐된 사건을 구축하는 것, 여기에는 약한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것이었다. 이것은 용의자의 모든 세부사항, 모든 움직임, 모든 지출을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바로 이 엘린의 금융 데이터에 대한 총체적 점검 중에 수사관들은 마지막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의 은행 거래 내역에는 2월 9일 오전에 이루어진 송금이 기록되어 있었다. 금액 3만 크로나. 수취인, 때로는 베이비시터로 일하며 엘린의 아들 미켈을 돌보던 아사라는 소녀. 전체 사건의 맥락에서 이 송금은 극도로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것은 범죄 밤 직후에 이루어졌다. 수세는 즉시 버전이 생겼다. 이것은 침묵에 대한 대가다. 아마도 베이비시터가 그 저녁 아파트에 있었고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으며 엘린이 그녀의 충성심을 사려고 했을 것이다. 아사를 즉시 조사로 소환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 자신이 시가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송금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었을 때 그녀의 설명은 극도로 단순하고 일상적이었다. 그녀는 차분히 자신이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수첩을 꺼내어 수사관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1월에 그녀는 엘리니 공장에서 추가 교대 근무를 하는 동안 미카엘과 몇 번 함께 있었다. 3만 크로나는 이전 달 그녀의 서비스에 대한 표준 지불이었다. 그녀는 엘린이 항상 매월 초에 그녀에게 돈을 지불했으며 이 지불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제 수세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증인 매수 의혹,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서비스 지불. 아사의 말을 문서상으로 확인해야 했다. 이 문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수사는 엘린의 은행 거래 내역을 일주일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의 것을 요청했다. 분석가들은 그녀의 금융 운영의 전체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매월, 10월, 10월, 10월의 거래 내역에서 매월 최아사의 계좌로의 거래가 기록되어 있었다. 금액은 약간 변했지만 항상 25,000에서 35,000 크로나 사이였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근무 시간 수에 해당했다. 이것은 명확하고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2월 9일의 지불은 이상 현상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다. 매수 버전은 완전히 반박되었다. 이 마지막 점검은 극도로 중요했다. 그것은 수사가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것들까지 포함하여 절대적으로 모든 가능한 버전들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사건에는 어떤 빈 곳도 다른 이름들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들도 남아있지 않았다. 엘린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물증들만 남았다. 이제 수사에 답하지 않은 질문 하나와 확인하지 않은 버전 하나가 남지 않았을 때 게임은 끝났다. 모든 수집된 증거 기반, 증인 증언, 카메라 데이터, 은행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범죄 수사학적 검사 결론들, 이 체계화되어 제시할 준비가 되었다. 엘린을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데려왔다.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대화도 질문도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였다. 사무실에는 수사관들 외에 국가가 제공한 변호사가 있었다. 조사 시작 전에 그녀의 모든 권리가 공식적으로 읽혀졌다. 이 순간 사건에서 그녀의 지위가 마지막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조서에 기록되었다. 주요 용의자에서 그녀는 살인사건의 유일한 피고인이 되었다. 엘린이 그토록 오랫동안 구축해온 부정의 벽이 이제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과 부딪혀야 했다. 수사관은 체계적으로 항목별로 수집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고 각각의 새로운 사실은 그녀의 버전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녀의 야간 여행에 관한 것이었다. 왜 당신의 자동차가 밤중에 흐니프스 달리르로 이어지는 터널 카메라에 2번 기록되었습니까?
그녀의 답변은 짧았다. 기억나지 않아요. 다음으로 재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왜 상점에서 시가의 직불 카드를 사용했습니까? 여기서 그녀는 설명을 찾으려 했다. 그녀가 허락했어요. 비밀번호를 줬어요. 이 버전은 약했고 비논리적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방어하려고 했다. 방 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수사관은 물증으로 넘어갔다. DNA 분석으로 확인된 시가의 혈액이 어떻게 당신의 가정용 냉동고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여기서 그녀의 방어가 최종적으로 무너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수사관은 잠시 멈춘 후 조용히 국립연구소 문장이 있는 얇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이 바로 그 보고서, 결론서 제2호였다. 그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마지막 페이지를 열고 천천히, 명확하게 이 전체 수사의 결말이 된 단 한 줄을 소리내어 읽었다. 당신의 집에서 압수된 냄비 바닥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인간 단백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아무런 농어도 존재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의 확인이었다. 엘리는 눈을 내리깔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공식 조사 조서에서 이 순간은 건조하고 의례적인 말로 기록되었다. 피해자는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 피해자는 침묵한다. 조사실에서 엘린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웅변적이었다. 수색에 그녀의 죄는 명백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법정 준비. 검사들은 단순히 그녀가 그것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에게 단 하나의 빈틈도 남기지 않을 만큼 철저한 증거의 사슬을 구축해야 했다. 이것은 무엇이 일어났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냉정한 머리로 모든 증거를 한 번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준비의 일환으로 수사관들은 엘린의 아파트에서 압수된 2개의 파란 플라스틱 상자에 다시 주의를 기울였다. 이전에 그것들은 단순히 유고를 옮기기 위한 가능한 용기로 여겨졌다. 하지만 한 세심한 범죄 수사관이 각 상자 가장자리에 잡고 거의 보이지 않는 소인된 일련 번호를 발견하고 그 출처를 확인하기로 했다. 수산 공장에서 확인했다. 이것은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다. 각 상자 배치는 특정 날짜, 교대, 생산 라인과 연결된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익명의 상자들이 추적 가능한 물건으로 변했다. 이 관료적 세부 사항은 수색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엘린의 아파트에서 나온 상자들의 번호를 가지고 공장으로 가서 기록 장부를 요청했다. 교대 책임자와 함께 그들은 숫자들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생산 장부에서의 검색은 15분도 걸리지 않았고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엘린의 상자들의 일련 번호는 시가 실종 몇 시간 전인 2월 8일 그녀의 마지막 근무 교대 중에 생산되어 유통에 들어간 배치와 일치했다. 이 발견은 어떤 우연도 완전히 배제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그녀 집에 보관되었던 오래된 상자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근무일의 생산 라인에서 이 특정 용기를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검찰은 가장 가능성 있는 변호 라인, 격정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죄 버전을 공격하는 최종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농어를 손에 쥐었다. 논리적 사슬이 완벽하게 구축되었다. 사실 첫째, 2월 8일 낮에 엘리는 증거 은폐에 완벽하게 적합한 대형 용기를 공장에서 목적을 가지고 가져온다. 사실 둘째, 같은 날 저녁 그녀의 아파트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밤에 그녀의 자동차가 바로 이 상자들을 처분하기에 편리한 장소인 외딴 부두로 2번 간다. 이 두 사실을 연결하여 수사는 순서를 증명했다. 먼저 은폐 도구의 준비, 그 다음 은폐 자체. 갑작스러운 공황과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버전이 무너졌다. 은폐는 최소한 계획되어 있었다. 이제 증거들이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은폐 준비의 요소도 가리키고 있을 때 변호인의 입장은 극도로 취약해졌다.
그런 증거들 앞에서 완전한 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엘린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들의 주요 라인이 되어야 할 공식 성명을 했다. 이것은 비극적 우연으로 제시된 부분적 인정이었다. 이 버전에 따르면 2월 8일 저녁 엘린과 시가 사이에 실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갈등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기로는 엘린이 친구를 밀쳤다. 시가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불운하게 가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죽음은 즉시 왔다. 이후의 모든 소름 끼치는 행동들, 시체를 처분하려는 시도, 수사에 대한 거짓말, 카드 사용을 변호인은 한 가지로 설명했다. 격정 상태와 공황적 두려움. 그들의 말에 따르면 엘린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복지부가 즉시 그녀에게서 아들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하여 이성을 잃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 버전은 엘린을 냉혈한 범죄자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상황의 희생자로 제시하여 죄를 경감시킬 변호인의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검찰 측에는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답이 있었다. 재판 전 심리에서 검사는 법의학적 검사 보고서의 핵심 결론들을 읽었다. 문서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유골에서 발견된 다수의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요한 것은 하나의 냉정한 공식이었다. 이 손상들 중 일부는 생전의 징후를 가지고 있었다. 범죄 수사학에서 이 용어는 외상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 가해졌고 유기체가 그것들에 반응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학적 결론은 단일한 우발적 넘어진 버전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것과 수집된 다른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사건의 기초가 된 사건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버전을 공식화했다. 수사의 의견에 따르면 엘린과 시가 사이의 말다툼이 육체적 투쟁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다수의 생전 외상이 가리키는 바였다. 시가의 죽음은 우발적 넘어짐의 결과가 아니라 엘린 측의 목적을 가진 폭력 행위의 결과였다. 그 후에 일어난 모든 것을 검찰은 별개의 의식적 행동들로 규정했다. 이후의 시체 훼손과 유골 파괴 시도는 공황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고의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질러진 범죄를 은폐하려는 확고한 의도를 증명하는 냉혈하고 체계적인 단계들이었다. 이제 법정에 두 가지 버전이 있을 때 변호인의 비극적 우연과 검찰의 냉혈한 범죄, 검사는 수집된 사실들과 증거들에만 기초한 사건들의 최종적이고 단계별 재구성을 제시했다. 이 재구성은 모든 흩어진 세부 사항들을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합쳤다. 모든 것은 2월 8일 저녁 대략 99시 10분경에 시작되었다. 이 시간에 휴대전화 데이터에 따르면 시가가 하프나르스트라이티의 엘린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 순간과 지역의 전력이 차단된 21시 30분 사이에 두 친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수사 버전에 따르면 이것이 육체적 투쟁으로 발전하여 시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전체 지역을 어둠에 빠뜨린 갑작스러운 정전이 엘린에게 은폐뿐만 아니라 행동을 시작할 시간을 주었다. 바로 이 어둠과 폭풍의 울부짖음만이 깨뜨리는 정적의 시기에 1층의 이웃이 무언가 무거운 것을 바닥에 끄는 소리를 들었다. 재구성에 따르면 엘린은 미리 공장에서 가져온 바로 그 상자들을 사용하여 유골을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로 옮겼다. 그 후 카메라에 기록된 은폐의 물류가 시작된다. 밤 1시 10분과 제차 2시 25분에 그녀의 자동차가 흐니프스 달리르 부두로 2번 여행한다. 계획은 분명히 상자들을 사나운 바다에 빠뜨려 폭풍이 영원히 증거를 숨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그녀의 은폐물이었던 자연현상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섰다. 폭풍의 믿을 수 없는 힘과 거대한 파도 때문에 계획을 끝까지 실행할 수 없었다. 계획이 실패했고 엘린은 끔찍한 화물의 일부를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처분할 수 없었던 것을 숨길 필요에 직면했다. 바로 그때 수사 버전에 따르면 나중에 시가의 혈흔이 발견된 가정용 냉동고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임시적 해결책이었다. 이 이야기의 최종적이고 가장 끔찍한 행위는 열 처리를 통해 남은 증거를 파괴하려는 절망적인 시도였다. 바로 이것이
부엌 냄비 바닥에 인간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했다. 이 사건 사슬에는 하나의 어두문 아이러니가 있다. 범죄의 완벽한 은폐물처럼 보였던 폭풍이 결국 그 발각의 원인이 되었다. 그것은 앨린이 모든 증거를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게다가 부두에서 경찰이 이 장소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서가 된 바로 그 밧줄 뭉치를 해안으로 내던졌다. 이제 모든 증거들이 제시되고 모든 버전들이 발표되었을 때 사건은 최종 단계인 재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바로 법정에서 이 사건에서 아마도 가장 끔찍하고 가슴 아픈 증언이 울려 퍼졌다. 이것들은 전문가나 수사관들의 말이 아니었다. 판사는 7살 미카엘과 아동 심리학자와의 대화에서 발췌한 부분을 읽었다. 소녀는 당연히 범죄의 목격자가 아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폭풍이 몰아치던 그 날들에 대해 기억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그의 답변들은 어린이답게 단순했고 그래서 더욱 소름 끼쳤다. 그는 어떤 다툼이나 투쟁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일상적인 세부 사항들을 기억했다. 엄마가 수프를 많이 끓였어요.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이 증언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은 그가 여러 번 반복한 한 짧은 문구였다. 심리학자가 엄마의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을 때 그는 답했다.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그 후 당사자들은 최종 변론으로 넘어갔다. 변호인은 끝까지 자신들의 버전을 고수했다. 변호사는 법정에 관용을 요청하며 비극적 우연의 그림을 그렸다. 그는 시가의 죽음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앨린의 이후 모든 행동들이 유일한 아이를 잃을까봐 하는 공황적 두려움에 의해 야기된 격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대로 굽히지 않았다. 검사는 고의와 냉혈함을 가리키는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나열했다. 미리 준비된 상자들, 조사 중 거짓말, 그리고 물론 법의학자와 실험실 분석의 결론들. 그들은 고의적 살인뿐만 아니라 이후 시신에 대한 모독에 대해서도 최고형을 요구했다. 양쪽의 말을 들은 후 법정은 판결을 위해 물러갔다. 2016년 9월 2일 레이캬비크 지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사 앞에 서 있던 앨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기소 항목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범죄 은폐에 대한 증거들을 반박할 수 없다고 여기며 변호인의 격정 상태 버전을 완전히 거부했다. 판결은 가혹했다. 20년의 자유형. 하지만 법원 결정에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점이자 운명의 가장 끔찍한 아이러니가 된 또 다른 항목이 있었다. 앨린은 완전히 친권을 박탈당했다.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한 그녀의 절망적이고 잔혹한 시도는 그녀가 그를 영원히 잃는 결과를 낳았다. 판결은 사건의 법적점을 찍었지만 이 비극으로 파괴된 인간 이야기들은 계속되었다. 앨린은 아이슬란드 유일의 여성 교도소에서 자신의 20년형을 복역하기 위해 이송되었다. 그녀의 아들 7살 미카엘은 영원히 그녀의 보호에서 제거되었다. 사회복지부는 소년을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맡겼고 그는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장소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스피오르듀르를 떠났다. 이렇게 앨린이 그토록 절망적이고 끔찍하게 보호하려 했던 가족이 결국 바로 그녀의 행동 때문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후유증은 도시 전체의 파도처럼 퍼졌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작은 폐쇄적 공동체인 이스피오르듀르에게 이 사건은 깊은 집단적 트라우마가 되었다. 이것은 이방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란 것이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웃들, 공장 동료들, 공통 지인들이 사실상 서로에 대한 증언을 해야 했고 이것이 공동체의 분열과 불신을 가져왔다. 그렇게 끔찍하게 끝난 두 가장 친한 친구의 이야기는 어두운 지역 전설이 되었고 이웃 아파트 문 뒤에 어떤 공포가 숨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다. 결국 수사와 법원은 믿을 수 없는 정확성으로 일어난 일의 거의 모든 그림을 복원할 수 있었다. 범죄의 모든 사실들, 특히 그 이후의 은폐는 확인되고 증명되었다.
우리는 상자들, 부두로의 여행들, 빨간 파카, 그리고 냉동고와 냄비에서의 끔찍한 발견들에 대해 안다. 하지만 영원히 비밀로 남을 유일한 것은 하프나르스트라이티 아파트에서 다툼의 첩분들에 일어난 사건들과 말들의 정확한 순서이다. 엘린이 완전한 자백을 하지 않았고 유일한 목격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무엇이 마지막 방울이 되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충동적이고 비극적인 분노의 폭발과 차갑고 의식적인 결정 사이의 경계는 눈폭풍에 휩싸인 어둠 속의 집에 영원히 남아있다.